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기본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 기본간호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본을 다루고 있는 거죠. 간호학에서 우리가 실제 환자에게 행하고 있는 실제 간호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기본 간호학을 해야 되는데 실습에서의 제한점은 기본 간호학을 그렇게 많이 직접 해보지는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국시의 문제 형태가 바뀌어서 실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 이거를 간호행위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요, 말은 기본인데요, 난이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시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지만 유난히 또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간호관리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본 간호학이에요. 말은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걸 행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딱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본 간호학은 여러 과목들과 병행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간호학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면은 성인 간호학도 여러분들 공부하시죠. 성인 간호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 또 모성에서도 나오는 거, 아동에서도 나오는 거, 또 간호관리학에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 기본 간호학을 잘 정리해두면 오히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기본 간호학에서 굉장히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뤘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게 기본에서 나올지, 그쵸?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인으로 넘길 건 넘어가고요. 모성으로 넘어갈 건 모성으로 넘어가고 아동으로 넘어갈 건 아동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기본적인 거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시 기본간호학은 몇 문제죠? 30문제죠. 그래서 우리 영역별로 이제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기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기본에서 투약이요. 그렇죠? 투약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또 건강 사정 부분이요. 사정하고 그 다음에 투약하고 감염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6회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12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재차 강조하는 거는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풀이보다는 말 그대로 기본 개념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항상 이제 국시반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이에요. 저나 김영은님이나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쉽도록 굉장히 밥을 맛있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다 올려놨어요. 밥상 위에. 그러면 떠먹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꼭꼭 씹어서, 그쵸? 소화하기 쉽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은 씹는 작용만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쵸? 그것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죠. 근데 가끔씩 먹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보미팅 하시는 분이 못 있어요. 왜? 너무나 급하게 골고루 잘 자기 걸로 씹어서 자기 걸로 만든 상태에서 소화를 해야 되죠. 근데 시간이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급하게 먹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정보로는 음식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토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것은 안 되고 좋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급할수록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본부터 다시 다지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부탁을 드리고요. 모의고사 1회 시작하겠습니다. 1번 매슬로의 기본 욕구 단계. 이거 간호관리에서도 했었죠. 성인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자, 기본 욕구 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할 대상자. 자, 왜 5번일까요? 자, 구토와 메스꺼움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어떤 욕구 단계? 생리적인 욕구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1차적인 욕구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매슬로우는 그래야지만 저 차원의 욕구가 해결돼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5번입니다. 그러면 1번 보세요. 비말 전염성 호흡기 질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대요. 자, 이거는 어떤 욕구 단계예요? 어떤 욕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염 예방, 방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안정의 욕구 단계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암 수술 후 남편의 면회를 기피하고 있어요. 자, 이건 현재 어떤 단계? 그렇죠. 자아 존중의 욕구 단계. 그렇죠? 네 번째 단계죠. 요 욕구 단계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질병으로 실직한 후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의료진과 가족에게 자주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떤 욕구 단계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아 존중이 아니고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죠. 자기가 실직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조금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안아주니까 어때요? 가족들한테 계속 투사시키고 있는 거죠. 사상과 소속의 욕구예요. 네 번째, 왼쪽 하반신 마비로 스스로 체위 변경이 힘든 상태에서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 안정과 안정의 욕구가 떨어지고 있는 환자죠. 자,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저차원의 욕구이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유인물에 보시면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 이론은 관리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중복되는 건 빼고요. 안전의 욕구에서 두 번째 땡이요.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가 다칠까봐 불안해하는 거는 어떤 욕구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된 거. 또 세 번째 땡에서 두 번째 거,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옷감의 옷을 입는 거,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건 어떤 욕구 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단계이죠. 자, 그거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지금 1번 문제는 단순하게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황적인 예로 들어가면서 어떤 단계 욕구가 떨어져 있느냐, 어떤 걸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들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질병의 행위 단계에서 환자 역할 수락 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자, 몇 번? 4번? 4번? 자, 그러면 유인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질병 행위의 단계. 4번은 오답이에요. 근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인물로 먼저 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5단계가 있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증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환자 역할을 하고, 취하죠. 그 다음에 병원 찾아가는 건강관리 접촉하고, 의존적인 환자 역할을 하게 되고, 회복 및 재활 단계, 5단계가 있죠. 자, 증상을 경험하는 단계에는 현재 내가 열이 나고 아파요. 그래서 보통 뭐 하죠? 집에서 열 나고 아파. 셀프메디 하죠. 집에서 있는 비품약 중에 찾아서 약 먹는. 가정에서 자가약물을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증상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환자 역할 취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픈 증상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주로 20대니까 누구한테 연락할까? 우리 학생들. 엄마한테 연락해요? 엄마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 남친한테 연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증상이 악화되면 건강관리 체계에 접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파서 학교 수업에 빠져도 그게 용인이 되는 거. 이게 환자 역할 취약이에요. 선생님 저 너무 아파서요. 오늘 수업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전화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환자 역할 취약이죠. 아프다는데 어떻게 수업 들으러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 쉬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단계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접촉은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건강 전문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 전문인이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정상활동으로 돌아가지만 아,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아.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는 거. 이게 건강관리 접촉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의존적인 환자 역할.
자신 증상과 질병 치료를 해서 전문의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 그래서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들, 간호중재들 이런 것들을 잘하고 따라하는 거. 이것들이 의존적인 환자 역할이고요. 회복 및 재활은 말 그대로 재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뭔가의 테크닉 기술들을 배우는 것들이 회복 및 재활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환자 역할 수락 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번? 자, 1번. 결장 개구수를 한 대상자가 간호사에게 결장 세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회복 재활 단계죠. 왜요? 세척을 해달라는 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 및 재활 단계.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면서 대상자가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계속 진통제를 복용하는 거. 그렇죠. 환자 역할 취약이에요. 그래서 환자 역할 수락 단계는 굉장히 답은 2번이에요. 환자 역할 수락 단계 2번입니다. 자, 2단계는 뭐예요? 질병을 받아들이면서 어때요?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뭔가 친구들 엄마한테 연락해서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나 아파. 좀 관심 좀 가져줘. 라고 하는 역할이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복부 수술 후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목욕을 시켜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의존적인 환자 역할이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절단된 환자가 대상자가 왼손으로 밥 먹는 거를 배워서 식사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재활이죠. 그 다음에 관절염 대상자가 통증의 원인을 이전에 다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느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간호과정의 특성이요. 옳은 것. 치료 중심 아니죠? 그 다음에 결과지향적이 아니라 목표지향적.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게 되죠. 간호사 중심으로 하면 안 되죠. 누구 중심? 대상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바뀌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다 맞게 수정이 돼야 되죠.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문제 중심이고 행위 중심이다. 4번이 맞죠? 일방향성을 가지나요? 아니죠. 순환적이면서 역동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같은 내용을 써 있어요. 간호과정의 특성, 목표지향적 결말됐고요. 인지적인 과정이다, 활동지향적이다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이 답과장에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우리 체온 유인물 한번 봐볼까요? 자, 체온 측정 부위가 4군데가 있죠. 그쵸? 자, 가장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액, 고, 구, 직. 그쵸? 그래서 액과, 그 다음에 고막, 그 다음에 어디에? 구강, 직장. 액, 고, 구, 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 어떤 게 가장 높냐, 어떤 게 가장 낮냐가 문제가 나오고요. 구강에서 특히 금기 및 주의사항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애들, 그 다음에 의식 손상이나 구강 손상이 있으면 어때? 안 되죠. 씹어버리죠. 그 다음에 입에 손상이 돼 있는데 구강에 넣으면 안 되고요. 또 구강호흡하는 사람들은 안 되게 되죠. 직장은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발표하세요. 미주신경 자극해서 심박동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자는 직장 안 되고요. 애관은 어때요? 딱 피부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피부에 떨어져 있으면 체온계가 떨어져서 파손될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안 되는 환자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화상 환자예요. 광범위한 화상 환자한테는 애관은 안 돼. 피부하고 부착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손상이 올 수 있죠. 이미 화상된 부위에 부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막은 첫 번째 땡 별표. 짧은 시간 내 심고 체온을 반영하는 체온계는 뭐예요? 고막 체온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귀지 등에 따라서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첫 번째 거 땡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체온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꼭 기억하세요. 머스트. 자, 영아는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건 아실 거고요.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올라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 다음에 호르몬에서 여성과 남성 중에서 체온 변화가 더 심한 거. 여성. 배란기, 폐경기에는 체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체온이 가장 낮은 때는 언제? 뭐 새벽이고 높은 때는 뭐 오후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어때요? 체온을 올라가게 하죠.
다음에 외부 온도가 뭐 체온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은 당연히 체온 오르게 되죠. 그래서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온도마다 차이가 있어요. 틀렸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직장이 가장 높고, 구강 높고, 그 다음 애가. 그렇죠?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체온이 가장 낮을 때는 이른 아침이고, 가장 높을 때는 4시에서 6시. 맞는 거죠? 2번이죠. 3번. 영아나 노인의 체온이 일반 성인의 체온보다 일반적으로 낮죠. 왜 그럴까요? 체지방이 적어요. 성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체온의 위험성이 있고요. 배란기와 호르몬의 변화는 체온 저하가 아니라 체온 상승을 유발하게 되죠. 스트레스는 그렇죠. 스트레스는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체온 조절 중추 기억해야 되겠죠? 시상하부죠. 이것도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0세인 여성 대상자가 선홍색 지출혈로 입원을 했어요. 출혈 환자예요. 헤모글로빈 7.2 빈혈이네요. 근데 출혈이 이미 심하게 되고 있죠. 오른팔에 라인을 갖고 수혈을 받고 있어요. 수혈 중인 환자에게 바이탈을 측정하는데 혈압 측정 방법으로 옳은 거 몇 번일까요? 너무 조용한데요. 숙제 해오신 분. 자, 해오신 분 이야기해보자. 틀려도 좋아요. 3번 또. 자, 보세요. 3번, 4번, 1번, 5번. 그러면 2번은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여러 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나온 답은 문제 풀고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나온 답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오지선다시 답이 4개 나온 말이 안 되지. 그쵸? 유인물 볼게요. 자, 혈압 측정부터 볼게요. 자, 유인물에 중요한 거 첫 번째죠. 반복 측정할 때는 몇 초 여유를 둬야 된다? 좋아요. 30초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제가 또 바뀌어요. 왜 30초 여유를 두고 해야 되냐? 이렇게도 문제가 바뀌어요. 그럼 뭐요? 그렇죠. 정맥 한번 우려됐던 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30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프 사이즈가 꼭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자, 팔이나 대퇴 부위에 몇 분의 몇을 덮는다? 네, 저는 단순한 숫자는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숫자들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3분의 2. 그 다음에 커프 너비가 팔이나 대퇴 동맥에 몇 퍼센트를 덮어야 돼요? 40%. 3분의 2, 40%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청진기는 그렇죠. 종형으로 들어와야 되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혈압을 측정할 때 평상시 수축 기압보다 얼마 이상 올려요, 보통? 50, 60, 100 올려요? 아니죠. 2, 30 정도만 평상시 혈압보다. 내가 보통 평균 100에 60이다. 그러면 한 130 정도 올려서 내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30 정도만 올리면 되고요. 4번은 통과. 그 다음에 좌우 혈압차가 얼마 이상이면 안 돼요? 10 이하. 10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10 이상으로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차이는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 측정 시 생기는 오류요. 이거 별표 많이 하세요. 기본입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때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어떤 때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제로는 꼭 아셔야 돼요. 자, 커프를 너무 좁거나 느슨히 감으면 높게 측정되죠? 밸브를 너무 천천히 풀어요. 이항기압이 높게 측정되고요. 당연히 운동 직후에는 혈압이 높게 되죠. 그 다음에 수은 기둥이 눈높이보다 높게 있으면 높죠. 그 다음에 팔이 심장보다 낮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높게 측정되고요. 낮게 측정되는 너무 넓은 커프를 쓰는 경우, 그래서 아동은 아동의 연령에 맞게 커프를 써야 되고요. 성인은 성인 커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커프를 감은 팜을 심장보다 너무 높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수은 기둥이 눈 위치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는 또 밸브. 다 외우셔야 돼, 이거. 밸브를 너무 빨리 풀 때. 수축기압이 낮고 이항기압이 높게 측정되고요. 공기를 충분히 주입하지 않은 경우는 수축기압이 낮게 익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진짜 머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연령이 올라갈수록 혈압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인으로 갈수록 고혈압 환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라가게 하죠. 그 다음에 호르몬의 변화로 남자가 더 여자보다 혈압이
높다라는 거, 높아질 수 있고요. 폐경기는 남자보다 혈압이 여자가 더 높죠. 폐경기가 되면. 그쵸? 여자들에서 폐경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스탑이 되면서 월경이 스탑이 되는 거죠. 폐경기 되면 갱년기가 되면서 모든 성인병들로 바로 연결이 돼요. 혈압 올라가죠. 고지혈증, 기본으로 고지혈증을 다 갖고 계세요. 갱년기 되면. 그래서 여자가 더 혈압이 올라가고요. 임신 시에는 임신하고 나서 임신 말기로 갈수록 우리 혈압이 올라간다고 여성건강간호학에서 배웠죠.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아침엔 낮고 오후에 높고요. 그 다음에 흡연을 하게 되면 상승하게 되고 출혈하면 우리 출혈성 쇼크하면 출혈은 혈압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있으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취는요. 혈압이 하강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골격근이 수축하게 되면 상승, 혈액 점도가 올라가도 상승, 순환량이 많아지면 압이 올라가죠. 정맥 활량 증가시에도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혈압 상승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기립성 저혈압은요. 여기에서도 나오고 성인에서도 나오고 여성건강간호학 모성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자, 갑자기 일어섰을 때 허약감이나 기절감을 일으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일어나거나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대에 반자회로 좀 앉아있거나 다리를 흔들거나 앉아있다가 천천히 걸고 첫 보행할 때는 누구랑? 보호자랑 같이 걷던가 아니면 간호사 콜에서 같이 걷도록 하셔야 되겠죠. 첫 보행 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도 없을 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팽창된 커플을 공기를 뺄 때 초당 4mmHg 속도로 내려서 측정한다. 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물음표예요. 그죠? 그런데 4mmHg가 아니라 천천히 공기를 뺄 때는 초당 1mmHg 정도로 빼셔야 돼요. 그래서 4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 1로 바꾸셔야 돼요. 다음에 2번. 오른쪽 쌍박에 혈압계를 커플을 감고 혈압을 측정한다. 네, 2번을 답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당연하죠. 오른쪽에 수혈 라인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게 되면 혈관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수혈 라인이 있는 곳에서는 혈압을 절대 체크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혈압계 넓이는 상박둘레보다 30% 넓은 거? 그렇죠. 지금 바로 유인물 보니까 40 나왔죠. 40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넓으면 혈압이 어떻게 된다고? 높게 낮게? 낮게. 혈압이 너무 좁아. 높게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같은 팔에 반복 출정할 때는 몇 초? 그렇죠. 30초. 그 다음에 평상시 수축 혈압보다 순주 혈압 눈금을 얼마 올려라고요? 20에서 30. 30 외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유물 보니까 바로 문제 풀 수 있겠죠. 근데 안 보고 풀면 아까 2번 빼고 1, 2, 4, 5가 다 1, 3, 4, 5가 다 나왔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계인 거라는 이야기예요. 알고는 있는데 막연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제가 콕콕 집어드렸잖아요. 요것만 내고셔도 충분히 통과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들리는 컴플레인 다 외워야 된다. 그렇죠? 현관펜 다 칠하시고요. 다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이죠. 자, 청력검진 방법으로 옳은 거. 5번. 네, 좋습니다. 자, 성인의 기검진은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요. 그러면 아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후하방. 몇 살 기준? 3세 이하는 그쵸? 후하방이라는 같이 연결하셔야 되고요. 좋아요. 1번. 청력검사를 위해 귀 바로 옆에 시계를 두고 다른 쪽 귀를 가리면서 반대편에서 반복한다. 어디가 틀린 걸까요? 5번은 확실하게 알았어. 나머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어디 문장이 틀린 걸까? 바로 옆이 아니죠. 귀에서 2에서 5cm 정도 떨어진 도예요. 바로 딱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2에서 5c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다음에 전도성 난청일 때는 린넨 테스트는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동일하거나 골전도가 공기전도보다 더 작다. 아니죠. 자, 전도성 난청일 때는 어때요?
골전도 보통 정상이면 어때요? 어떤 게 더 높아요? 정상일 때. 자, 유양돌기에서 여기서 띵 하고 울려서 하고 나서 바로 귀 앞으로 오면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앞으로 온다라는 게 공기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들려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공기 전도가 골 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길어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 전도성 난청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2번 보세요. 2번을 옳게 바꾸면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전도성 난청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까지는 괜찮아요. 골전도가 공기전도보다 더 작다가 아니라 더 길다라는 거죠. 골전도가 원래는 공기전도가 더 길어야 돼요. 난청일 때는 어때요? 이쪽에서 더 달리고 앞으로 들어왔는데 앞에는 안 들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난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볍게 음차를 진동시킨 후에 귀 뒤에 유양돌게 되고 안 들릴 때 음차를 다시 2도 가까이 대고 한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린네 테스트죠. 그 다음에 음차를 부드럽게 쳐서 이마의 중앙에 놓고 골전도를 사정하며 양쪽 귀로 음이 골고루 퍼지는 거. 웨이버 테스트죠. 정의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이거는 아동의 귀사정, 건강사안점 파트에서 귀에서도 이거 또 나와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청력검진 방법은 지금 설명을 다 드렸고요. 특히 린네 검사와 웨버 검사에서 린네 검사에서 두 번째 때 공기 전도된 음이 골 전도된 음보다 2배 정도 길게 느껴진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경 검사 보세요. 성인은 후상방으로 당겨서 일직선이 되게 하고요. 3세 이하는 후하방으로 당긴다. 그 다음에 청력검사 이거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정기능 검사가 팔 내신경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본에서요. 우리 내신경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정기능 검사는 뭘 보는 거죠? 그렇죠. 평형감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제 있으면 여러분 평형감각에 떨어지게 돼요.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날 수술이 예정된 대상자에게 심호흡을 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자 할 때 옳지 않는 것. 2번, 흉곽이 팽창될 수 있도록 빠르게 들이쉬게 한다. 아니죠. 천천히. 자, 문제의 핵심은 7번은 심호흡이에요. 심호흡을 하는 거 빠르게 들이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흉곽이 최대한 팽창할 수 있도록 천천히 숨을 들여 마셔야지 호흡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 말 때문에 들렸죠? 구강을 통해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요. 그 다음에 들이마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해봐야 돼. 한번 해볼까 우리? 자, 들이마실 때는 어떻게 해요? 코로 들이마셔요? 입으로 들이마셔요? 코로 하셔야 된다고요. 입 딱 다물고 코로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토로 마셔서 천천히 흉곽이 팽창되게 한 다음에 입으로 내뱉는 게 심호흡이에요. 그래서 구강을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쉬도록 한다. 맞고요. 내쉬는 건 입으로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가 있죠. 그럼 이거 하려면 힘들어요. 당기고 아파요. 그래서 베개나 손을 이용해서 지지하도록 하고요. 자, 들이미신 다음에 바로 내쉬는 게 아니죠. 조금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뱉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 졸리시는 분이 계시나 봐. 이 타임. 졸리는 타임이죠.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입 다물고 코로. 최대한 팽창. 그리고 속으로 숫자 세세요. 1, 2, 3. 입으로 뱉은 이게 심호흡이라는 실질적인 거를 물어봐요. 이론적인 거 안 물어본다. 환자들 이거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아시는 분 잘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보셔야 되죠. 답은 2번. 자, 산소화 증진.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체위 보세요. 산소화 체위는 항상 뭐예요? 이거 기본. 그렇죠? 반자이죠. 팔로 완전 똑바로 세우거나 반자이죠. 그래서 복부장기들을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서 호흡을 용이하게 하고 흉곽 팽창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세는 파울러스 포지션 반자이, 세미 파울러죠. 기자호흡 체위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는 자세. 그쵸? 의자에 앉아서 팔을 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는 자세. 그쵸? 이게 기자호흡 자세죠. 그 다음에 심호흡 기침이죠. 심호흡은 최대 한계를 위한 호흡법이고 지금 문제가 심호흡하는 방법에서 이야기를 나왔죠. 그래서 세 번째 땡이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 발표하세요.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기도 개방하고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신마취 했으면 가스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술한 자에게요, 병원에서 굉장히 심호흡 훈련을 많이 해요. 자, 이거 안 하면 뭐 한다 그러죠? 의사들이 뭐라고 협박해요, 간호사들이? 호흡 못해서 산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폐가 황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SpO2 수치 호흡하는 게 좀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SpO2를 재보면 94, 93박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거 심호흡 제대로 한 2, 3일 제대로 못하잖아요. 열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열심히 연습하고 또 그거 또 뭐 하라고 그러죠? 인스피로메타 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연결되는 거죠. 자, 집중 폐활량계, 강화 폐활량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발적 심호흡을 격려하고 해야 하는 장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스피로메타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서 뭐가 있어요? 공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불어서, 그쵸? 얘를 어떻게 해요? 불어요? 부는 게 아니지. 이렇게 빨아들여야 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그죠? 이게 이제 스피로메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심호흡하도록 해야 되고요. 심호흡 격려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기폐를 예방하고 수술 후 대상자에게는 전부 이 스피로메타 주고 연습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입술을 오므린 호흡이요. 자, 1번 별표에서 호기요. 흡기가 아니라 입술을 오므리는 호흡은 호기를 길게 하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뱉는 거, 호기를 길게 내뱉는 호흡법이죠. 그래서 평상시 이산화탄소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제거하고요. 이 3번 별표, 탄산과잉증을 특징으로 하는 COPD 환자한테 가장 좋은 호흡법은 뭐예요? 그렇죠. 입술을 오므리는 호흡. 그래서 1번과 3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이고, 그 다음에 기침은 뭐예요? 분비물 배출하고 이물질의 흡입 예방하는 기전이죠. 근데 요거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8번요. 저산소증의 증상 및 징후로 옳지 않는 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4번이죠. 호흡곤란 오고, 과도한 긴장 졸음 오고, 피부와 손톱에 청색증 오고, 느리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빠르고 얕은 호흡이죠. 맥박 당연히 증가해요.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 있죠. 특히 안절부절 못한다. 그 다음에 호흡수 증가된다. 코 벌렁거리는 뭐죠? 코 비익 확장이죠. 코 여기 구멍 비익이 여기가 확장이 돼서 코가 벌름벌름 나잘 플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별표 흉간 흉부 늑간의 퇴출 있죠. 함몰 부분에 그죠? 체스트 리트렉션이라고 해서 체스트 리트렉션이 아니다. 인터코스탈 리트렉션이라고 해서 여기가 쑥쑥 들어가요. 시선 호흡하기 힘들면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총 비어 경구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 몇 번일까요? 5번 나왔고요. 또 우리 프로 온 사람은 이야기해보세요. 큰 목소리로. 5번. 또 4번. 또 2번. 자, 이거는 한번 앞 문제부터 보고 갈게요. 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드레싱은 몇 시간마다 한다? 48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 비경구 영양 요닉은 장시간의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 거죠. 그 다음에 튜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튜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흉부 엑스레이예요. 완전 비경구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카테터를 어디다 넣는 거죠? 경정맥이나 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상대 정맥 끝까지 연결하는 거.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TPN 간은 어때요? 그렇죠. 24시간마다 교환해야죠. TPN 주입용 튜브요. 24시간마다 교환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 비경구 영양 보세요. 자,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이 포함된 고장성 영양액을 주는 거죠. 자, 특히 2번 보세요. 장기간에 체액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는 거가 아니라 또 영양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일렉트로라이트 언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장성 영양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심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TPN 영양할 때 저장성이냐 고장성이냐 또 어떤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이거 문제로 들어와요. 자, 영양 공급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TPN 영양 대상자 보세요. 자, 섭취량이 부족해서 신진대사를 유지하지 못하는 대상자, 구강이나 관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대상자, 영양소 섭취를 거부하는 환자, 구강이나 간으로 먹을 수 없는 대상자, 영양 보충이죠. 수분 전해질 불균형은 아니라고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PN 용액 발표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포도당, 그다음에 단백질 되어 있죠. 카테터 삽입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경정맥이나 세구라 정맥을 통해서 상대 정맥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들어가게 하고요. 또 나오죠. CPN, PPN. 오타가 났죠. 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CPN 하고 PPN 페리페럴로 들어가느냐 중심정맥관으로 들어가느냐 차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튜브 위치 확인은 뭘로 한다고요? 흉부엑스 체스트 PA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발표하세요. TPN 제공 대상자의 간호가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장액이에요. 그렇죠. 포도당 농도도 봐보세요. 10에서 50%까지예요. 평균 25%라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 삼투성 이뇨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탈수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TPN 세라피는요. 인퓨전 펌프로 해서 들어가요. 정확하게. 속도가 정확하게. 그 다음에 고장액이죠. 미생물 폐지가 될 수 있어서 감염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입용 튜브는 몇 시간마다 교환? 네, 이거 숫자 외워야 되겠죠. 드레싱은 몇 시간마다? 48시간. 그쵸? 그 다음에 아세톤 검사 왜 해요? 아세톤 검사. 합병증 보세요. 고혈당, 저혈당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케톤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탈수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세톤 검사를 해야 되고요. 당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인지 저혈당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물 투여 TPN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TPN으로 수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투여 중단할 때도 IV 리무브 하는 것처럼 바로 빼면 안 돼요. 천천히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TPN 테라피 하게 되면요. 의사들이 처방할 때 처음에는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시간당 몇 cc로 주세요. 그 다음 2시간은 어떻게 주세요? 천천히 올리고요. 내릴 때도 천천히 감내게 시켜서 내리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면 TPN의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고요? 기흉이죠. 그렇죠? 혈흉, 천공이 생기고 공기가 들어가고 상완신경 및 동맥 손상이 일어나고요. 고혈당도 나타날 수도 있고 저혈당도 나타날 수 있고 순환과인 감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고혈당은 뭐예요? TPN이 아까 25%의 고농도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너무 고농도일 때는 고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은요. 주입 속도가 너무 천천히 들어가거나 아까 스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줄여가면서 스탑해야 되죠. 근데 바로 스탑해버리면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요. 요 배설장애와 관련된 용어로 옳은 거. 5번이죠. 핍력. 24시간 소변량이 400 정도로 감소한 상태죠. 100에서 400. 다른 말로 하면 시간당 30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의가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즉시 배뇨하고 싶은 상태를 뭐라고요? 이걸 배뇨곤란이라 그래요. 김박뇨. 그 다음에 배뇨의 수의적인 조절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누출되는 거. 요실금. 배뇨가 어렵거나 배뇨 시에 통증이 소반되는 거. 통증이 있는 게 배뇨곤란이에요. 3번. 관략근 기능이 약하거나 배뇨 조절을 상실한 상태. 요실금의 정의죠. 그래서 정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배설 장애 정의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무뇨는 시간당 얼마? 24시간당 100. 그쵸? 그 다음에 핍뇨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통 우리 세균뇨, 농뇨 봐보세요. 원래는 깨끗해야 되죠. 투명해야 되고 냄새 없었게 해야 되죠. 근데 혼탁하고 악취가 나면 뭘 볼 수 있어요? 감염으로 볼 수 있죠. 세균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단백뇨는요. 여러분 소변에 단백질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단백뇨가 소변에 단백질이 많으면 거품들이 막 뽀글뽀글 일어나요.
다음에 배뇨장애 정의, 지금 나왔던 거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유뇨증에서는 이거 아동에서 나오죠. 4살, 5살이 지나도록 변을 가리지 못하는 걸 유뇨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출관장에 사용되는 관장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관장의 목적은 말 그대로 배변 증진, 청결하고 그다음에 영양 공급, 가스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거보다는 관장의 종류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머스트예요. 완벽하게 간다. 자, 청결 관장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클렌징 하는 것이죠. 자, 클렌징 하는 거에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구별하는 거. 자, 그래서 수돗물은 말 그대로 저장성이에요. 500에서 1000.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만 외우면 돼. 뭐만 외우면 돼? 고장성이요. 고장성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한 100cc 정도만 들어가는 게 고장성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한 1리터 정도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쉽게. 그 다음에 수돗물이든 뭐든 다 뭐예요? 자극을 줘서 변을 부드럽게 해서 변을 나오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고. 착용 기전은 안 외워도 돼요. 자, 장점은 물이기 때문에 자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직장 환자들에게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뭐냐면 저장성이에요. 그래서 수분 중독을, 우리 물을 1리터나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중독 별표하세요.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물을 1리터나 넣어주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염수예요. 등장성이죠. 그렇죠? 노말셀라인 들어가기 때문에 등장액에서 두 번째 땡 장점. 노인하고 유아에게 사용하기 좋은 거는 노말셀라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이거 NaCl이죠. 나트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될 확률이 있다. 이거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빗눈물은 어때요? 자극적이죠. 빗눈물 화학적인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땡 별표 직장 점막에 화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장성 식염수는 아까 100cc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장 용액이 적어서 피로와 통증은 덜 느끼는데 단점은 수분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풍관장이죠. 가스죠. 가스를 배출시켜서 가스로 인한 팽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체관장은 뭔가 거기에 보유하고 있다가 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투약관장, 약을 넣어주는 거죠. 약을 넣어주면서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네오마이신이고요. 그 다음에 고칼륨 혈증 시 사용하는 게 이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폴리스틸렌 소듐 설페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K-엑살레이트요. 잠깐만요. 맞나? K 맞나? K-엑살레이트 관장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고칼륨 혈증일 때 K-엑살레이트를 집어넣어줘서 칼륨 수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관장이 투약관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류정체 관장은 말 그대로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서 빼내주는 거. 기름이나 글리세린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주의 건강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관장이죠. 그 다음에 수령 관장은 지혈 목적으로, 지혈 동그라미, 지혈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돗물, 식염수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11번 문제 옳은 건 몇 번일까요? 5번 바로 나오죠. 고장성 관장의 경우는 관장 용액이 얼마 정도? 100cc여서 그렇죠? 피로 통증이 덜하다고요. 1번 고장액 관장은 1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100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배출 관장이 가능하고요. 비눗물 관장은 부작용이 없어요? 있어요. 뭐 있었지? 화학적 자극을 유발하기에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 거고요. 수돗물 관장은 저장성 용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다른 합병증에 증상이 없어서 반복 관장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단점이 뭐였죠?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 중독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반복 관장은 하지 않는다. 노인과 영아는 수분 불균형의 위험성이 있어서 관장 용액으로 뭘 사용한다고요? 생리 식염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답은 5번. 다음에 12번입니다. 우리 12번은 그냥 한번 풀어볼까요? 특별 구강 간호와 의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5번 나와야 되지.
모식 환자가 산소요법을 사용할 때는 구강 점막이 건조해져서 감염 기회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오랄 마우스 케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에서 8시간마다 생리식염수로 닦아주시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바꿔볼까요? 양치실과 치실을 사용할 때 치소를 치아에 15도 각도로 대고 치관에서 치은으로 닦는다. 45도. 그 다음에 또 치은에서 치관으로 닦아야 되죠. 구강간호 시 치아의 에나멜질 손상 예방을 위해서 가산화수소수를 쓰래요. 오히려 가산화수소수는 에나멜질을 손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화수소수보다 뭘 쓰라고요? 생리식염수, 노말살라인 쓰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가산화수소수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희석해서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또 가산화수소수는 이렇게 죽은 조직이나 백태 제거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오래 사용하면 아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식염수를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무식 환자에게는 흡인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스 체이하라고요? 아니죠. 무식 환자는 입안으로 들어가서 흡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스가 아니라 축이, 자세는 항상 문제에 나온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의치를 끼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라고요? 아니죠. 의치는 찬물에 보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인물, 구강위생은 봐보세요. 유인물 닭가장에 나온 건 다 설명됐고요. 특히 치약에 함유된 거센 연마제는 에나멜질 손상하기 때문에 주의하고요. 특별 구강간호는 어떤 환자한테 필요해요? 모식 대상자, 상기도 감염 예방 별표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를 쓸 때는 희석해서 철저히 헹궈서 쓰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치도 문제 많이 나오죠. 특히 의치를 뺄 때, 그쵸? 세면대에 왜 수건을 깔아요? 떨어뜨려서 의치 파손할 비싸죠.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순서 빼는 순서, 위 거 빼고 아래 거 빼고, 그쵸? 그 다음에 헹굴 때는 미온수지만 보관할 때는 찬물이라는 거죠. 31회 13번요. 다음 중 등 마사지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 2번 5번 2번이죠. 양쪽 엉덩이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발적이 된 후 발적이 됐는데 사라지면 마사지 해주시면 좋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등 마사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 금기 환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금기 환자가 뭐예요? 정맥령이 있어서 색전의 위험성 있는 환자를 마사지하면 정맥에 붙어있던 혈전들이 떨어지면서 혈류 타고 돌아가면서 폐로 들어가서 색전을 일으켜서 폐색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하면 안 되고,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는 혈류를 타고 얘가 번지죠. 그쵸? 안 되고, 뼈 돌출 부위가 많은 환자도 안 되고, 염증 주변으로, 염증이 주위 조직으로 퍼질 염려가 있으면 안 되죠. 답은 쉬워요. 2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나오면 정말 행복하겠죠. 자, 등 마사지 유인물 몇 분 정도 해요? 20분. 그쵸? 20분 정도. 그 다음에 등 마사지는 토탈은 몇 개? 효과적으로 하려면 4에서 6분 정도 하는 게 좋고요. 목적은 그냥 한 번이고 끝. 그쵸? 제재는 알코올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죠. 로션 오일 써야 되고요. 우리 금기 별표 아세요? 금기가 문제에 나왔죠. 그죠? 이건 다 나왔고 설명이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등 마사지 방법이 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또 문제. 뒤에 또 나와요. 모의고사 2에 보면. 자, 등 마사지 방법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 있죠? 경찰, 윤활, 경타, 진동, 지압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경찰은 문지르기는 거죠. 그쵸?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길게 문질러서 내려오는 게 경찰. 윤활은요. 주무르기인 거죠. 그래서 근육을 주무르거나 꼬집는 거. 그 다음에 경타는 손가락 끝에 양쪽 끝을 이용해서 두드리는 게 경타죠. 그 다음에 진동은 진동 주는 거. 손바닥을 펴서 피부를 두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지압은 엄지에 힘을 줘서 문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쉬운데요. 막상 말로 풀어내면 헷갈려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 14번 들어갈게요.